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계약의 불이행이다라는 제목으로 봤던 것이 불능의 모습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급부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급부불능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급부라는 말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급부 단어로 이건 교과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종종 반대급부니 아니면은 대가니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올 텐데 여기서 급부다 이게 뭐냐면 거꾸로 치고 올라가 봅시다. 우리 채권부터 또 계약부터 여기서부터 이 급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한다. 이렇게요.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 쪽에서 본다면은 소유권의 이전 의무가 있다. 매수인 측에서는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 자, 의무죠, 이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요구할 수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여기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들이잖아요. 여기들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어디서 발생해요? 채권은 이 계약에서 발생을 보통 하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였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이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바로 급부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부라고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거꾸로 내려가면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채권. 그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자인 자는 채무자에게 이거 해주라 라고 요구한다 그랬죠. 그걸 요구할 때 일정한 행위, 그걸 급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면은 거꾸로 다시 봅니다. 뭐 적기보다는 여러분 적으셔갖고 집에 가서 보면 거꾸로 보면 몰라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부터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우리 배웠던 내용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뭐부터 배웠어요? 계약부터 배웠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 우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의무의 반대 측면은 뭐예요? 권리잖아. 권리의 측면에서는 소유권 이전하라 요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그럼 매수인은 무슨 채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이잖아. 이전을 요구하라. 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이걸 요구하니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대금 지급 채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란 말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이거 하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라, 이게 행위잖아. 그 행위 자체를 뭐라 부른다? 급부다 이렇게 부른다. 단어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급부 청구, 그러면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초 단계니까 이 급부란 단어를 배워본 거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나 소유권 없는데. 그럼 이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는데 그래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면 사기친 거고. 처음에는 있었는데 난 니한테 넘겨주기 전에 딴 친구 병한테 줘버렸거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라고 요구했더니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지가 갖고 있질 않으니까. 이걸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부불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부불능의 모습을 봤더니 급부가 불가능한 모습, 불능의 모습을 봤다. 이 모습을 봤더니 계약이라는 걸 중심으로, 자, 우리 시간에 했던 것의 핵심입니다.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이 어느 날
즉 2009년, 2010년, 9년이 아직 10년 안 됐으니까 9년 10월 6일 날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고 11월 6일 날 중도금 주기로 하고 12월 6일 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12월 6일 날 와서 잔금을 주면서 둘이 계약했던 집에 대해서 야, 소유권 넘겨야지. 그 집 가보자 그랬더니 없다고 말이에요. 없더라. 왜 없냐 그랬더니 불나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약한 사람들은 그거 언제 불났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불났는데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언제 불났는데? 그러니까 9월 6일 날 불이 났더라. 이렇게. 9월 6일 날 이미 이때 화재가 나가지고 이것은 타버리가 없는 것을 갑이 을에게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원래 이 대목에서 계약 이전이죠. 계약 이전에 불이 났다. 원래 이때부터 없던 것이었다.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럼 이걸 뭐라 불렀어요? 원래, 그렇죠. 처음부터 불가능이었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이게 원시적 불능 상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의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너 이거 알고도 계약했지. 근데 따져보니까 얘가 외국에 있는 바람에 그때 아주 외국에 오지 여행을 하는 바람에 깊은 곳 여행하는 바람에 몰랐다 해도 사기친 건 아니죠. 예? 기분은 나쁘지만 사기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계약 무효야 하고 끝내겠지만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는 뭐라 불러요? 사기꾼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이 계약은 무효야 해놓고 매도인인 자, 즉 채무자인 이자가 왜 채무자가 돼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이 채무자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불능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 전제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있다면 이자는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너 내 계약이 될 걸 믿었다. 근데 너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그냥 내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채권자인 상대방은 채무자인 이자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함을 신뢰했다는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이익을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걸 배상을 요구하는데 이 액수는 무한정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액수만큼은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조문도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액수는 이행이익이라 계약의 유효가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 이행이익액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 최대 가봐야 이행이익뿐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게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이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계약하기 이전에 불능이 됐으면 그건 원시적 불능이고 그건 무효다.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친구 분명히 사기친 거니까 내가 그거 믿었는데 내 믿음에 대해서 배상해라.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런 정도는 지금 기초 단계에서 한번 자꾸 입에 또 염두하셔야 돼요. 근데 계약하기 이전에 불난 게 아니라 계약한 다음에 불이 났더라. 이렇게요. 그러면은 뒤늦게 발생한 후발이죠.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었더라. 불능이 되었더라. 이랬을 때는 이제 이유를 묻는 거죠. 왜 불이 났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두 가지 사유가 있겠죠. 하나는 매도인인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자니까. 알겠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자니까 이자의 잘못이더라. 자, 여기서 잘못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과서의 표현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귀책 사유. 어떻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냐? 이 매도인 갑이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불을 내버렸다. 또는 주의를 하지 않아서 과실로 불을 냈다. 그것 때문에 위협한 사유로 이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손해를 줬다라는 이러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을 우리는 귀책 사유라고 불러요.
이랬을 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손해배상 요구하죠. 야, 나 계약했는데 그럼 나는 그 물건 못 사고 딴 거 사야 되잖아. 손해는 배상해야지. 이렇게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의 잘못이 없더라. 옆집 사람 잘못이라든가 매도인의 잘못은 없다. 즉 채무자 잘못은 없다. 채무자의 잘못이 없더라는 거죠. 잘못이 없다든가, 다시 말해서 불강력적 사유다. 지진이 났다. 산불이 내려와서 그랬다. 불강력이라는 사유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무튼 매도인의 잘못만 없다면, 채무자의 잘못이 없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 친구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재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않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뭐라 불렀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위험부담이라고 불렀다고요. 위험부담. 그래서 이때 이 위험은 불안한 곳, 무서운 곳, 그런 위험이 아니고 리스크라 그랬죠. 리스크. 어쩔 수 없는 손해. 즉 양자 모두가 이걸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짜장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결국은 갑이란 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채권 채무부터 먼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하는 무슨 채권?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고, 매수인은 금전 채무를 지고,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 채무 또는 소유권의 이전 채무 넘겨줘야 되니까 인도할 채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돈, 금전을 이라고 하는 것, 이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능이라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개념적으로 불가능이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능이 인정되는 것은 이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불이 났다, 지구상에 없어졌다, 이건 이제 불가능이 인정이 되니까 우린 뭘 중심으로 봅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건이라는 건, 이 대목에서 물건이라는 걸 중심으로 따져야 돼요. 왜? 금전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불가능을 배우고 있잖아. 불가능을 배우고 있는데 금전은 불가능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렇다면 뭐가 불가능이 되지? 물건이 불가능이 된다는 거야. 그럼 물건을 중심으로 물건의 인도 채무자, 채권자인데,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권자가 야, 불났어도 괜찮아, 주라. 불난 집 사면 재수가 좋다네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집을 빌딩을 지었는데 불이 나면은 그 집은 부도가 안 난대. 근데 부도만 잘 나더만. 건설회사, 제가 건설회사 사옥이라 그러죠, 사옥. 무슨 빌인가 하여튼 카메라 찍으니까 실명 거론 안 하고. 본사를 알거든요, 제가. 8층에서 불이 한 4번 났는데 거기서 부도 났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불난 집 사면 재수가 좋대요. 그런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불이 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랬더니 괜찮아, 줄 돈 다 줄게, 불난 집 가져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매도인은 불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불이 났기 때문에 불행한 건 뭐냐면, 물건이 불나서 불행한 게 아니고 뭘 못 받아서요? 돈을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다.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부담한다. 이거 뭐예요? 대가 위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줄 돈 다 주고 물건 가져오면 좋은데 돈이 안 주지만 그만한 물건도 구하기 어렵다. 근데 그걸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위험을 부담해요?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채무, 채권이잖아요. 채권자가 뭘 요구해요?
물건을 인도하라. 이걸 요구한다면 그것이 급부죠.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거 하라. 요구하면 뭐가 돼요? 급부가 되잖아. 그래서 이 매도인은 자기의 급부 의무, 즉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불나버렸기 때문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할 의무를 면하는 대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지문이에요, 지문.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인도 의무, 자기의 급부 의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급부 의무죠. 그 의무를 면한다. 없으니까 못 넘겨준다고 말이야. 면하는 대신 자기가 돈 받을 건 채권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급부 의무를 하면 이게 반대가 돈 주는 거잖아. 그 반대 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급부를 가르치는 거야. 급부란 말이 뭔가를 가르쳐요. 급부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카메라 이쪽으로. 급부란 말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채권. 그럼 채권자가 요구하는 게 급부잖아. 그렇죠? 채권자가 요구하는 게 급부야. 그럼 계약상에는 이쪽도 채권자가 될 수 있고 이쪽 채권자가 될 수 있죠. 각각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와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급부 의무, 반대 급부 의무란 단어가 나오면은 급부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중심으로 봐야 돼? 채권자. 근데 일단 금전은 불능이 없으니까 물건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채권자 누구예요? 매수인. 매수인이 너한테 급부를 요구하죠.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걸 요구하는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 그게 무슨 의무예요? 급부 의무. 그 의무가 어때요? 불나버리고 없으니 없는 건 못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면한다. 할 수가 없게 됐다. 여기서 면한다는 말은 면제됐다는 거예요. 없는 거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뭘 받아와요? 돈. 만약에 넘겨줬다면 그것은 내가 해줘야 될 급부 의무의 반대급부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말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이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 해주는 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말고 해주는 것, 그건 뭐죠? 급부란 말이야. 무슨 급부 권리예요? 급부 의무예요. 급부 의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으니까 아드님한테 야, 그래 지난번에 너하고 약속했잖아. 이번에 내가 자전거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약속했으니까. 그건 급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래요. 근데 반대급부는 뭐냐? 반대급부는 뭐냐? 네가 나한테 해줄 거. 그게 반대급부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말 자꾸 써요. 반대급부. 반대급부를 달라. 내가 해준 만큼 너도 해주라. 이게 반대급부거든요. 그럼 내가 해주는 것. 이게 급부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고. 그걸 해줬어. 그럼 반대급부 받을 텐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급부음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대가의 위험을 뭐라 그럴까요? 대가의 위험을.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볼 때. 지금은 대가의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80년대 교과서의 언어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과서가 나중에 반대급부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지금은 대가, 물것 이렇게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반대급부, 급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불능이란 말입니다. 불능. 우리가 이제 빠뜨린 게 있죠. 어떤 걸 빠뜨렸어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이걸 빠뜨렸죠. 이거.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능.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바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이걸 한 단어로 말할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걸 길게 풀어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알겠어요? 과실 뜻이 뭐예요? 실수.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가요. 위법행위로. 위법행위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이건 못 외워도 좋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서술되진 않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는 개념을 서술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일상 언어로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일상 언어로. 그냥 이렇게부터 시작합시다. 채무불이행. 그러면은 첫째, 약속 안 지킨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보니까 나하고 약속한 상대방이 지 잘못 없이 약속을 안 지켰어. 옆에서 불이 났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걔를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야, 너 잘못된 거야 말할 수가 없으니 걔한테 책임도 못 묻는 거예요. 그럼 비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일부러 불을 냈다든가, 아니면 좀 조심하지. 왜 옆에서 석유 뿌려가면서 고기를 구워 먹어? 저 캠핑 가면 그런 친구도 있다고. 고기가 빨리 안 구워진다고 세상에 거기다 알코올 부어가면서 고기 구워 먹대.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끔 알코올이 튀면 옆에 식기류도 불이 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너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래서 불이 났잖아. 이건 뭡니까? 비난할 수 있는 사유란 말이에요.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귀책 사유. 책임을 너한테 돌리는 사유다.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귀책 사유라고 그런다고. 우리 일상에서 너 나한테 왜 못 해줬는데?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나 일부러 안 그랬어. 그럼 너 잘못한 거냐? 실수했다. 그건 네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귀책 사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정도가 있어야 책임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 약속을 못 지킨 게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상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말을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소위 말로 어려운 말로 쓰니까 말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못 알아먹게 쓰려고 하니까 잘 못 알아먹겠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렇게. 자, 이걸 우리 경험적인 말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채무자 약속 지켰던 네가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잘못된 행동으로, 알겠어요?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잘못된 행동으로 약속한 내용에 따라서 너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채무불이행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럴 때만 채무불이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먼저 위법행위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그랬죠. 위법행위로, 그 말은 나쁜 행동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쁜 행동으로. 좋은 행동은 적법행위라고 말하고 나쁜 행동은 위법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교과서 단어 중에, 법률 용어 중에 비교해 보세요. 위법행위. 그래놓고 나서 불법행위, 이런 단어 나오고요. 적법행위,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반사회적 행위,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위법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적법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위법행위 그러면 나쁜 행위, 이것과 비슷해요.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한 행동 말이에요. 비슷한. 적법행위, 이건 잘한 행동, 법에 따른 행동,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해두시고 개념을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원래 위법행위라는 단어의 앞에 있는 반대쪽인 적법행위라는 뜻이 뭐냐면, 사회에서 보통 통상 요구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니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아와서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룰을 배워요. 그렇죠. 왜 자녀분이 막 자기 혼자 고집 피우면은 어떻게 하세요? 고집 피우면? 예? 고집 피우면은 자식 한 성깔 한다. 그래서 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졸라 패요. 근데 애가 그럽니다. 엄마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은 약속은 약속이고 왜 밖에 나가서 지금 있는 데서 그 난리를 치는데 하고 막 애 그냥 뒤로 엎어놓고 막 때리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애 기죽는다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진국,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부모들은 안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들에 비한다면 아동 학대죄야. 제가 지하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국 친구거든요. 꼬마애가 이렇게 지하철 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놀아요. 옆에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이 부모가요, 앉았다 일어났다 노는 것은 머리를 싹 머리 위에다 대고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가만히 눌러요. 애가 이 선에서 놀아. 근데 걔 형아가 막 좀 심한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나무라더라고요. 근데 얘가 운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걔를 데리고 내리대요.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데리고 딱 내리더니 저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더니 벤치에 딱 앉고 걔를 데리고 딱 앉더니 바로 뒤집어요. 여기다 딱 올린 다음에 엉덩이를 거의 반 죽도록 패더라고요. 나 좀 물어봤어요, 제가. 야, 얘를 그렇게 패면 되냐? 그랬더니 맞아야 된대. 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만할 때 정확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얘는 지 행동이 잘못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부터 사회를 배우는 거죠. 네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 사람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범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 구성체의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요, 애 기죽는다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두는 경우도. 제가 가장 심각하게 봤던 것은 기차에서 선반 있죠. 기차 선반 애가 기어 올라가요. 그 의자 위로, 그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차장이 아주 기겁을 했죠. 저부터 기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게끔 했더니 애 엄마가 딱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왜 남의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차장한테요. 차장이 아니 그 떨어지면 다치고 어쩌고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그 딱 돌아서면서 정말 재수없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는 거야. 진짜 재수없고 기분 나쁜 사람은 차장이라고. 그거 떨어져 봐. 애면 차장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경우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다면은 위법이 적법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보통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걸음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세요? 이렇게 걷죠, 보통. 보통 뭐 팔을 막 심하게 흔들진 않고 보통 걷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걸음 걸을 때 이렇게 건다고 봅시다. 길거리 지나는데 막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팔을 흔들고 걸어 다니면, 옆에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할 때, 좀 이상한 친구야. 그거 피한다고요.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 적법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걔만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위법이란 말이야. 즉 뭔가 잘못된 행동. 그 정도의 잘못된 행동. 나쁜 행위란 말의 의미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잘못된 행동. 이걸 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서 볼 때 남들은 다 지키는데 왜 넌 못 지키냐? 이게 위법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속 안 지키면 나무라고, 숙제 안 하면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약속을 지켜. 숙제를 잘했든 뭐든 다 숙제를 해오는데 이 녀석만 숙제를 안 해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무라잖아요. 너가 숙제를 안 했다는 것이 나무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이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뭐냐면요. 불법은 아까 제가 손 이렇게 흔들고 다닌다 그랬죠.
이게 흔들고 다니는데 옆 사람을 이걸로 쳐버린 거야. 일부러 쳤든 실수로 쳤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턱 맞았죠. 코피가 터지고 뭔가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뭐가 되냐? 불법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아까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이 뭐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위법은 손해까지 주지 않지만은 하여튼 나쁜 행동이야. 근데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나쁜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 자에게 손해가 없다. 그건 불법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다.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 기초단계 때 배워야 나는 우리 공부하다가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 친구 잘못했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잘못했는데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 그것도 왜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줘야 됩니다. 손해.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자면요. 지금 채무불이행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보세요. 갑이 을한테 방 한 칸을 빌려줬어요. 한 칸을. 오피스텔을 빌려줬는데 이게 보증금 1000에 월 50만 원으로 빌려줬다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에게 허락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면 여러분이 집주인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 보고 방 빌려주거든. 안 그렇습니까? 딱 요즘이야 뭐 중개사한테 다 맡기지만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라든가 뭔가 그 집에서 나쁜 일 행동할 처럼 보이면 내 집 안 빌려준다고. 너를 믿고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버려. 허락도 없이. 그럼 임대인은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빌려받은 사람, 이걸 보고 전차인이라 그럽니다. 이 전차인은 임대인하고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자는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의로 그랬든 과실로 그랬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럼 임대인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당신 나가 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점유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되는데 앞에다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법 점유가 되는데 시험 지문에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이게 불법 점유입니다.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여러분 시험 지문에가 그럼 가만있어 봐. 불법 점유인데 불법 행위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불법 점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무단점유예요. 무단점유. 점유가 뭐냐?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누구에게 무단이냐? 주인한테. 주인은 허락을 안 받은 무단점유인데 이자가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손해가 없어요. 왜 손해가 없냐? 보증금 받아놓고 월세 받아놨잖아. 그 이상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불법행위가 안 되는 거야. 어때요? 개념을 모르면 읽다가 헷갈리고 매번 어려워지는 거야. 또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근데 파악되시겠어요? 보증금 받고 월세 받아놨어. 얘 월세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까잖아.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놈아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위법한 행동은 했어요. 이게 위법행위야. 행동은 했는데 얘가 위법한 행동을 해가지고 얘한테 손해를 준 것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불법행위 책임은 안 지는 거야. 바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법행위, 불법행위 이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는 나쁜 행동을 통해서 뭘 줘야 돼요? 손해. 그냥 손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나쁜 행동. 그걸 뭐라 그래요? 위법행위. 됐죠? 그러한 위법행위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다 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채권자인 상대방은 얘한테 뭘 요구한다? 손해를 요구하겠죠. 이 채무불이행의 끝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즉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다시 이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정신 헷갈릴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매도인, 채무자의 잘못이요. 잘못이란 말은 니한테 책임을 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계약 안 지킨 거야. 그러면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여기 아셨죠? 그럼 이 대목 이대로 가져와 봐야 돼요. 가져오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생기면, 저게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생기면 결과가 뭐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손해를 배상해줘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손해배상해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십시다. 갑, 을이 매매계약 대금을 먼저 보면, 대금에서 대금을 달라. 요건 대금 채권. 대금 해줘야 될, 지급해야 될 의무. 대금 채무. 됐죠? 그 다음에 건물. 물건이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을 약속했는데 얘 계약금 줬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줄 의무 때 얘는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죠. 근데 잔금을 딱 주러 갔어. 이쪽에서 서류를 준비 안 했네. 그러면 잔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안 주는 측면만 봅시다. 잔금을 안 주는 측면. 잔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 대금 채무자가 일부러 안 주죠, 지금. 그렇잖아요. 저쪽에 소유권 안 넘겨주니까 나도 잔금 못 주겠다. 일부러 안 주잖아. 일부러 안 주면서 원래 계약의 내용은요. 잔금 지급하는 날 잔금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계약의 내용이죠. 근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른 지급을 안 해, 지금. 지급할 날짜가 10월 7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오늘 12월 7일까지 2달 동안 지금 얘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쪽에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나 못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자, 이유를 떠나서 자, 일부러 안 주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 10월 7일 날 줘야 되는데 지금 12월 7일까지 안 주고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고의로 안 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런데 얘가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것이 위법행위냐고 따져봐야 돼. 잘못된 행동이냐. 저놈아가 안 주니 나도 안 줄 거 아니야 하고 버티잖아요. 정당하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건 위법한 행동이 아니거든. 이걸 가르쳐. 네가 안 주니 나도 못 주지 하고 말하는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어. 네가 안 하니 나도 못해. 그럼 이 동시의 항변권이 여러분과 이제 지난 여러분의 선배들 20회 시험을 보시는 분이나 19회 시험을 보실 때 저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신이 안 해, 나도 안 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지. 그게 동시의 항변권입니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강의를 할 때. 왜? 그때 시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 제가 예상을 할 때. 그래서 실제 시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야, 이제. 여러분 아니야.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서 동시에 항변권은 네가 안 주니 나도 안 줘. 이건 정당한 행동이죠. 정당한 행동은 위법행위가 아니죠. 그럼 뭐가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 이 상대방 병이 갑이 얘 보고
네 계약 날짜에 돈 못 줬으니까 손해배상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위법한 행위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조각이란 말이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조각조각 냈다. 그러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성을 찢어버리는 사건이 된다. 조각사유다. 이런 말을 앞으로 써먹을 거라고요. 동시행변권은 정당한 행동이다. 내가 내한테 돈 안 주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다. 채무불이행이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결론은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위법행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동시항변권은 위법한 행동이 아니죠? 정당한 행동이다. 자,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예시만 보여드린 거고, 우리 동시항변권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열심히 또 쓰다가 지우죠, 제가. 쓰지 말라고. 자, 채무불이행 다시.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온당하지 못한 행위, 즉 위법한 행위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이 채무불이행의 의의가 이렇다면 모습이 어떠냐?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이행을 늦게 한 것,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이행을 늦게 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내일 주던가 모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행을 늦게 한다. 이것을 이행 지체라고 부르는데, 이행 지체의 의미 속에는 이행이라면 해주는 것,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가능함에도 이행을 늦추고 있는 것, 이걸 이행 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맘만 먹거나 상황만 되면 이행이 줄 수 있어. 이걸 이행 지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행을 못하게 돼버리면 지체라고 안 그래요? 지금은 못하게 되는데 네가 내일이든 모레든 할 수 있다. 이게 지체예요. 아시겠어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이행 불능이 있어요. 이행 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 날짜, 이행기 전, 이행기란 말은 약속 날짜예요. 약속 날짜 전, 후를 묻지 않고. 여기 보십시오. 개념이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모습,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 말이 나오고, 이것은 어디의 모습이에요?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채무 불이행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들어있는 것. 이럴 때를 이행불능, 이행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앞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 앞으로 돌아가요. 카메라 잡으실 때 이거 잘 잡으십시오. 이쪽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 적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저거 적으면 저 지웁니다. 여기 보세요. 급부, 약속했던 것, 그것을 못하게 됐다. 이걸 급부, 장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속했던 걸 못하게 됐다. 급부장애. 근데 장애의 모습을 봤더니 약속했던 그 계약할 때 이전에 못하게 됐다. 계약할 때 이전에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급부 불능 못하게 된 거죠. 중에 이행할 걸 못하게 된 건 급부 불능 중에 이건
처음부터 안 됐던 거. 원시적 불능. 자, 그림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그 다음에 급부 장애 중에 뒤늦게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후발적 불능. 그래 놓고 후발적 불능 사유 중에 불능 또는 장애 사유 중에 채무자,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라는 책임을 돌릴 귀책 사유가 있더라. 매도인이 잘못한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채무 불이행 이렇게 불러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란 귀책 사유가 없더라. 그럴 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채무 불이행의 모습을 봤더니 이행기 때 제대로 이행을 못했더라. 근데 나중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행 시체 끝끝내 이행을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이행 불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보세요.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야. 그것은 후발적 불능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원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이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딴 곳에 있잖아, 이건. 이 구도가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왜? 딴 동네 있잖아, 얘는. 그 채무 불이행 책임 부담하지 않지. 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험에 여러분이 왜 시험 지문이 어려운 줄 압니까? 시험 지문 공부하다가 교수님 설명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지문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 개념이. 그래서 개념 공부가 충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무슨 실내이익 책임이라고는 했는데 왜 그것이 또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그러는지 막 헷갈리는 거야. 주소지를 잘못 잡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광주에 사는 서울에 사는 사람은 광주에 사는 사람의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맞죠? 광주 지방세는 안 내는 거지. 천안 지방세는 안 내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거기 있는 지방세만 내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서울에서 잘못한 친구는 천안에 가서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도 알았죠? 구도가 그래서 이행불능,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행지체란 가능해요. 언제라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걸 지체. 이건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못하는 것. 이게 불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적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 학자들은 이거 외에 채무불이행의 모습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모습 중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불완전 이행은 완전하지 않는 이행이네요.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달걀을 한 판에 몇 개예요? 30개. 저는 지금까지 달걀 한 판이 10개인 줄 알았어요. 10개짜리 사가지고 다녔습니다. 30개를 이 달걀이 닭이 산삼 먹어서 난 알기라고 봅시다. 좀 특수한 달걀. 그 달걀을 30개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닭이 27개밖에 못 났어. 그래서 야, 오늘은 27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 27개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하지 않는 이행이죠. 30개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닭이
내일 모레라도 3개 더 날 수 있으면 기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수 있으면 3개 더 내일 모레 만들어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는 3개는 이행을 늦게 하고 있는 거죠. 이행지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달걀이 황금 달걀이라고 가정해봐요. 황금을 낳는 알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 황금 달걀 30개를 요구했어. 그랬더니 27개만 갖다 줘. 야, 3개는? 그랬더니 내 닭이 좀 아파.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닭이 죽었네. 그 닭이 황금 알을 낳는 닭이 죽었어. 3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행 불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완전 이행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야. 3개를 나머지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럼 지체의 모습이고, 전국적으로 못한다. 뭐의 모습이에요? 불능의 모습일 뿐이야. 그래서 불완전 이행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근데 이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정기행위에 대한 이행지체. 정기행위가 뭐냐면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행위. 이걸 정기행위라 그래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행위. 대표적인 예시가 웨딩드레스 공급입니다. 웨딩드레스는 언제 입어요? 혹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씩 입어볼 기회가 있으신 분 계세요? 없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결혼식 때만 입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주문했더니 이쪽에서 결혼식 당일날 못 가져오는 거야. 말을 하기를 다음에 결혼식 할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말 안 되잖아요, 이거. 늦게 갖다 주는 건 결국은 못 갖다 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18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19회 때. 어렵다는 시험 문제. 꽃가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꽃가게에서 꽃을 배달해요. 그날 개업식 때. 그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꽃. 늦게라도 갖다 줄 수 있지만, 그때 못 갖다 주면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 이거 뭐가 돼요?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잖아요. 이행 불능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봤어요. 채무불이행은 늦게 갖다 주되 뒤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지체. 늦게 갖다 주더라도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 불능. 정기의 이행지체는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걸 늦게 해주는 것. 그걸 정기의 이행지체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이 채무불이행의 이제 모습이 이렇다면은 여기 이것에 따른 이 채무불이행의 모습에 따라서 도대체 채무란 게 뭐냐? 뭘 채무라고 하느냐? 그 채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효과들을 정리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보십시다.